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육의 노화와 근감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재활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특히 근골격계 재활, 노인의 재활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와 또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노화의 과정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활짝 웃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느 지점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누구나한테 오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 이후부터는 매 순간이 노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꿈은 인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노년기를 맞이하는 건강 노화에 대해서 많이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healthy aging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모든 게 다 필요하겠죠. 건강 노화를 이루려면 그 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튼튼한 근육,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활기찬 노년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튼튼해야죠. 근육이 튼튼해야죠. 그렇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다리가 가늘죠. 이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근육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노화가 진행함에 따라 상당히 뚜렷하게 감소합니다. 일생에서 근육량의 변화를 보면 대개는 한 20대 중후반에 이제 최정점에 이릅니다.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조금씩 감소할 때는 우리가 거의 잘 못 느끼죠. 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보통 40, 50대 이후부터 좀 감소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다가 한 70세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한 10년을 두고 봤을 때 70세 이후부터는 70에서 80, 한 1년, 10년의 기간 동안 한 15%가 감소한다고 하고 한 80세에 이르면 최정점에 있었던 젊은 시절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에서 50%까지 전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30% 이상 감소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그 근감소증의 어떤 후유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는 하나의 이제 병으로 인식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고 또 근육량이 감소하면 거기에 따라서 근력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 또 그와 관련된 질병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크기가 줄고 힘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심해지면 걷기라든지 또 기본적인 어떤 일상 활동, 일상 생활을 이제 심한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혼자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근감소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몸, 팔, 다리를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투시를 해보면 이렇게 근육의 영역과 또 하얗게 보이는 그런 지방의 영역이 있거든요. 다리의 어떤 둘레를 봤을 때는 왼쪽에 48세 남자와 오른쪽에 70세 남자가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근육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안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늘고 또 근육의 양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근감소증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근육 안에도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내 근내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 살코기로만 차 있는 게 아니고 크기도 줄었는데 그 안에 이제 지방이 침착 이렇게 되는 것도 근감소증의 현상입니다. 근감소증이 얼마나 흔하고 많은 질병인가를 보면 여기 이제 유병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의 한 노년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10명 중에 1명 또는 한 5명 중에 1명 정도가 근감소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65세에서 100살까지 그냥 한꺼번에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한 75세를 이후로 더 이제 고령층이죠. 한 2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유병률이. 특히 80세, 85세 정도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근감소증을 겪게 됩니다. 근감소증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세워서 활기찬 생활을 하던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이제 허리도 굽고 점차 힘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활기찰 때 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들을 이제 못하게 됐죠. 또한 근감소증이 이런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생존율에도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면 근감소증이 없는 일반 사람들, 일반 노인들이 5년, 10년까지 이렇게 추적해 봤을 때 얼마큼 생존하는가와 근감소증으로 진단된 그런 환자들이 또 5년, 10년 추적했을 때 얼마큼 생존하는가가 보시면 빨간색이 바로 근감소증 그룹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생존하는가를 보는 건데 차이가 뚜렷하게 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그런 환자의 경우는 한 5년을 두고 봤을 때 한 50% 정도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절반만 생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노인의 경우 근감소증이 없는 경우는 한 5년이 지나도 한 80% 이상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저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과 생존율까지도 근감소증이 크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단하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단 과정들이 더 복잡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 진단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진단이 중요한데요. 근감소증 진단하는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걸 보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근감소증을 먼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근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져 있다, 저하되어 있다 이러면은 근감소증이 추정된다 또는 근감소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정도에서 1차적인 진단을 하게 되고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력하고 또 신체 수행 능력의 정도하고 그 다음에 사지의 근육량, 그래서 근육량이 객관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때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확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을 어떻게 의심하느냐? 보통 근감소증이 의심이 되는 상황들은요, 최근에 체중이 좀 줄었다든지,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경험을 한다든지, 또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진다든지, 다음에 좀 힘이 떨어지니까 평상시에 들던 그런 물건들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호소할 때 근감소증이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종아리의 둘레를 측정하는 겁니다. 종아리의 둘레, 그러니까 종아리의 좀 가장 두툼한 부분이죠. 거기를 줄자로 이렇게 재면 보통 34cm 이하가 될 때 남성의 기준입니다. 이러면은 좀 근육 감소증이 이제 의심이 된다. 한번 근육 감소증에 대해서 확진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한 33cm 정도 로 좀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감소증이 의심이 되면 실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근력을 측정하거든요. 근력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거는 다리 쪽에서 좀 어떤 기구, 구체적인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 근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등속성 근력 측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고가이고 일반적인 병원에 거의 없거든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악력계를 사용해서 손의 악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우리가 위해서 근력 측정을 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간편하지만 중요한 검사로 이 악력계를 사용한 악력 측정입니다. 그래서 악력 측정을 했는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남성의 경우는 한 35kg, 40kg 이렇게 나오고요. 여성의 경우는 한 20kg, 25kg, 30kg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28kg 미만이 나온다든지 남자의 경우,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18kg 미만으로 측정이 되면은 약한 겁니다. 근데 약한 것이 그냥 조금 약한 게 아니라 상당히 약한 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근감소증이 가능한 상태 이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력계가 없다든지 또는 하지 근력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신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가장 근력 측정 방법, 근력과 가장 밀접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앉은 상태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를 반복을 하는 건데 5회 반복합니다. 그래서 5번 앉았다가 일어나기 라는 검사인데요. 5 times sit to st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초 이내에 하면은 그러면 정상이고요. 괜찮은 거고, 그거보다 한 느려서 한 13, 14, 15초가 걸리면, 또는 이걸 수행을 다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상당히 근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감소증 가는 상태로 일단은 근감소증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치료 관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감성이라는 어떤 질병을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지의 근육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체성분 분석이거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좀 정확한 좀 방법으로는 우리가 골다공증을 검사할 때 골밀도를 측정하는 그런 골밀도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덱사라고 하는데, 덱사를 달리 적용하면은 체성분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몸의 근육량과 또 지방량, 골량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근육량을 측정하는데 몸통을 빼고요, 팔과 다리 양쪽 이렇게 사지의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 몸의 크기, 그래서 키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한 지표를 이제 보고 지수가 남성의 경우는 7.0 이하, 여성의 경우는 5.4 이하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제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진단 과정을 좀 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지, 그다음에 종아리 둘레 이것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의심하면, 그 다음에 악력 또는 의자에서 일어서기를 통해서 실제 근력이 떨어진 거를 측정하고, 신체 수행 평가, 대표적으로 보행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체성분 분석, 근육량을 측정을 해서 근감소증을 확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육 노화와 근감소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좀 근감소증이 과연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에 보통 놓이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고 힘이 떨어지는 그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노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근육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대표적인 문제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사용. 우리가 와상 상태에 있다든지 그럴 때 이런 근육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근육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는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양의 문제. 그래서 근육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일반적으로 많이 강조하거든요. 영양과 운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알고 또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영양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균형된 식단도 중요하고요. 좀 더 강조하는 것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체중의 1kg당 한 1.0 정도를 통상적으로 권고하는데, 근감소증을 좀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섭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1.2g 정도, 그러면 체중이 한 60kg 정도 되는 일반 사람의 경우 한 72g 정도를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식품별로 단백질 함유량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운동의 각 요소,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지구력 운동이 다 필요하고, 특히 근력 운동을 많이 강조합니다. 단백질 함유량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g의 단백질이 한 20g 남질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한 21g, 닭고기가 조금 더 많네요. 한 23g 정도니까 실제 우리가 소고기를 100g을 섭취해도 한 5분의 1만 실제 단백질인 거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 조금 더 풍부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부가 뭐 한 반 모에 한 10g 정도, 그다음에 계란 한 개가 한 6g 정도. 이렇게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과 어느 정도 종류,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놓으면은 얼마큼 단백질 섭취했는지를 또 스스로도 또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을 좀 더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방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은 유연성, 스트레칭 같은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한 용어는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고, 그 강화하는 운동 방법이 바로 레지스턴트 트레이닝, 저항성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근파워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힘을 낼 때 속도를 생각해서, 속도를 가미해서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운동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세하고 어떤 균형을 또 잘 잡고 활동을 해야 또 넘어지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감을 중시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감성 예방을 위해서 이 운동들이 다 필요한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는 걷기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필수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걷는 것은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또 삶을 또 더 윤택하게 하는 또 중요한 또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바른 자세로 걸어야겠죠. 바른 자세로 걷는다는 것은 일단 가슴을 펴고 눈을 전방을 응시하는 거죠. 한 10m에서 15m 정도를 응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고 또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또 입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는 그런 호흡을 같이 하고, 또 옆에서 볼 때 귀, 어깨, 허리가 일직선이 돼서 이제 곳곳이 가슴 펴고 걷는 것을 말하겠죠. 또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또 배에다 힘을 주면서 걸으면 또 걷는 동안에 또 우리 몸의 중심부, 또 코어를 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고요. 또 발뒤꿈치가 먼저 닿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발뒤꿈치가 닿지 않고 발바닥이 먼저 닿는다든지 끝이 닿는다든지 이런 자세로 걷는 것은 정상 보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발 뒤꿈치부터 닿아서 발 전체가 닿으면서 이렇게 발끝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걷는 것이 올바른 걷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걷을 때는 가벼운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하시고 또 정리하는데, 그게 아니고 걷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준비 운동, 그 다음에 또 걷고 나서 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또 마무리 정리 운동 이렇게 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또 신발이 또 중요합니다. 충분히 잘 맞아야 되고, 또 밑창이 약간의 쿠션이 있어서 관절에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또 걷는 동안에 어디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낙상을 조심해야 되고, 또 따라서 걷는 모양이나 그런 양상이 많이 다른데요. 이렇게 팔자형보다는 일자형으로 걷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적당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걷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 근력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력이 떨어지고 균형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오는 나쁜 결과가 낙상과 또 골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또 노인의 전체 사망의 또 한 17%를 설명한다고 할 정도로 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특히 대퇴사두근, 우리 허벅지 근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대퇴사두근이 왜 중요한가 보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 앞에 이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이 작용을 합니다. 일어날 때도 작용하고요. 또 다시 자리에 앉을 때도 천천히 앉을 수 있도록 이 대퇴사두근이 힘을 또 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근육이고, 우리 하체 여러 근육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근 허벅지를 심지어는 꿀벅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쭈그리기, 스쿼트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안전하게 벽에 등을 대고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 스쿼트 동작. 그래서 45도, 많게는 한 60도 정도까지 구부린 다음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서는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이런 스쿼트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의자를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쉽게 스쿼트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또 집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근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데 이 운동 방법은 편심 수축 중심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힘을 내게 되는데, 보통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동심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와 반대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방법이
그런 또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편심성 수축 또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 생리학적으로 이때 좀 더 힘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심성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하는 그때 나오는 힘보다 편심성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내는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덜 노력을 해도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편심 수축이 또 너무 급하게 뭐 한두 번 강하게 되면 오히려 손상을 만드는데,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만성적으로 좀 꾸준하게 이런 편심 수축 중심 운동을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효과적으로 근육의 양도 늘리고 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서 현재 편심 수축 운동 방법이 이런 스포츠라든지 재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이 편심수축을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심수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방법에서 여러 자세에서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스쿼트 동작을 할 때 뒤에 이렇게, 이걸 이제 웨지라고 그러죠. 이런 웨지라는 것 위에 발을 올려놓고, 올려놓은 자세를 유지하면 저절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려는 힘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버티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스쿼트 운동을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허벅지 근육에 편심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지혜롭게 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편심수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파워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근파워는 속도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똑같이 힘을 내도 조금 더 빨리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파워의 정도가 나이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노인의 경우에는 힘의 차이가 젊은 사람들하고 뭐 당연히 나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젊은 사람과 노인과 근파워의 정도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가 밝혀졌고요. 이 근력도 신체 수행이라든지 기능하고 관련이 당연히 높지만, 근파워가 조금 더 신체 수행 능력과 밀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파워를 잘 유지하는 것들이 특히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파워 운동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기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어렵고 때로는 노인 환자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파워를 강조하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 자세에서 가능한 빨리, as quickly as possibl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능한 빨리 이렇게 일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의자에서 자세에 몸을 일으킬 때도 일으키는 동작을 가능한 빨리,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는 천천히,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근파워를 충분히 강조한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실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한테 적용했더니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좋아졌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심수축과 이런 근파워 운동을 좀 더 간단하고 또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고안을 좀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작을 만들 때 가능하면 빨리 동작을 만들면 그 자체가 파워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천천히 돌아오는 거죠. 그때는 이제 편심수축 중심 운동이 되고, 이때 이 탄력 밴드를 사용하면, 특히 탄력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러면 그때 편심수축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펼 때도 1초 이내로 무릎을 쭉 폈다가 3에서 5초를 천천히 세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이 편심수축 중심과 근파워 운동을 같이 잘 수행한 운동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을 여러 관절에 다 적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상체는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린다든지, 앞으로 팔을 이렇게 내민다든지, 또 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민다든지, 또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취한다든지, 이러면서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체간에서는 누운 자세에서 허리를 일으킨다든지, 또 옆으로 또 몸통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운동 방법들을 사용하면 또 좋고요. 하체에서는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은 엉덩이 외전 옆으로 벌리는 그런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고, 다리를 이렇게 쭉 밀면 특히 이제 앞쪽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스쿼트 동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동작을 통해서 이제 종아리 근육을
근력도 강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도 키우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감소증이 이미 좀 진행한 경우는 서서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앉아서도 상체 또 하체를 다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또 운동을 또 지속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또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통증이 있을 때는 우선 통증을 무릅쓰고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제때 치료를 잘 받아서 우선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활동하고 휴식을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고 또 어느 정도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은 거기에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증이 있고 관절염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근력과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선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충분한 관절 범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저항성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우리가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장애 발생과 또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최근에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이 이제 확립되면서 이제 새로운 질병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 운동,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양과 운동에서는 균형된 식단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걷기와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